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가을날이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이육헌 센터장님을 모시고 인디코드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의 이진영이고요.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또는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1자 인디코드의 주제는 나귀와 말, 권총과 족구, 대회 원조 1세대 ODA 현장 이야기를 분쟁 지역 중심으로 이육헌 센터장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오늘 모신 그 이육헌 센터장님을 소개를 드리면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혹시 빠진 부분과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육헌 센터장님은 코이카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해외개발공사에서 1986년부터 입사를 하셔서 근무를 하시고 코이카 월드프렌즈 교육원 원장을 역임하시고요. 이곳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센터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아시안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아신대학교의 겸임 교수님, 초빙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지금 최근에 KBS 원에서 반영되고 있는 이슈픽 쌩과 함께를 막 녹화를 마치고 이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이육헌 센터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코이카 아시나요? 코이카가 언제 설립됐죠? 91년도에 설립됐는데 저는 코이카 설립 당시에 창립 원년 멤버입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설립된 이래 한 20 몇 년 동안 오직 5대 한 분야만 길을 걸어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귀와 말, 권총과 족구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이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책은 제가 20 몇 년간의 ODA 쪽의 경험을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좀 너무 아깝다. 내가 경험했던 현장 얘기를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들려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전북대에서 초빙 교수로 있을 당시에 제가 쓴 책입니다. 그동안 앤디코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저명한 교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론적인 얘기가 중심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론하고 현장이 적절하게 조화되지 않으면은 균형 잡힌 ODA에 대한 가치관, 철학이 형성되기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ODA에 대한 가치관이나 철학이 좀 균형 있게 잡힐 수 있도록 주로 현장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라크를 중심으로 현장 얘기를 들려드릴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많이 좁아졌다 이런 얘기는 요새는 뭐 거의 식상한 얘기죠. 특히 최근에 세상이 좁다는 걸 뭘로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느꼈나요? 코로나가 아주 절실하게 느끼셨죠. 코로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단 3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나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세상이 좁아진 거죠. 이 아이 사진 혹시 본 적 있어요? 누군가요? 아일란 쿠르디라는 시리아 난민 아이입니다. 3살 박이 아이입니다.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니까 가족들이 살 길을 찾아서 뗏목을 타고 유럽으로 가다가 뗏목이 난파해서 온 가족이 다 사망을 하고 이 아이는 튀르키예 해변에서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됐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럽 사회가 시리아 난민들한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이 아이 사진 한 장으로 결국은 빗장을 열고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었어요. 이게 2015년도 일인데 근데 2018년도에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혹시 제주도에서 2018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2018년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무려 500명 넘는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한국에 살게 해달라고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멘에서 우리 제주도까지는 8,000km가 떨어져 있는데 왜 8,000km나 날아와서 우리나라에 살게 해달라고 난민 신청을 했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멘에서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내전이 벌어지니까 살 길을 찾아가지고 제주도까지 8,000km를 날라온 거죠. 근데 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선진국에서 내전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전의 밑바탕을 들여다보면 뭐가 깔려 있느냐? 뭐가 깔려 있을까요? 바로 빈곤 문제가 깔려 있더라는 거죠. 빈곤 문제가. 그래서 예멘의 빈곤 문제가 예멘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문제가 됐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간접적인 문제가 아니고 직접적인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예멘의 빈곤을 퇴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예멘을 돕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누구를 돕는 일이 됩니까? 우리나라를 돕는 일이 된다는 거죠. 예멘의 빈곤 문제가 결국은 예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국제개발협력이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유세계라는 것은 선진국들을 얘기를 하겠죠. 선진국들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소수의 부자들도 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를 돕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국제개발협력이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현장 얘기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베트남에서 제가 진행한 사업은 제가 그동안에 해외 현장에서 한 12년간 있으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다뤘는데 그중에서 제 가슴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2000년도, 2001년도 2년간 1차 베트남 사무수장을 했고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또 전체 5년 동안 베트남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당시에 2000년도 초반, 1990년대 말 이 당시에 베트남에서 한류 열풍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한류 스타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고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입니다. 이영애. 누구요? 이영애. 이영애는 그 뒤입니다. 한참 뒤에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 누구요? 배용준? 아닌데. 여기 A학점 못 드리겠는데. 장동건 씨였습니다. 장동건 씨. 장동건 씨 하면은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장동건 씨는 다 알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류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베트남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하노이하고 호치민 이쪽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장동건 씨한테 형님이 없다는 걸 알 정도로 한류 열풍이 뜨거운데 중부지방 빈딩, 후엔, 카이노아 이런 꽝낭 이런 성들이 모여있는 중부지방인데 이 지역은 그때만 해도 베트남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왜 이 지역이 베트남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월남전 아시나요? 월남전 당시에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지역이 바로 중부지방입니다. 우리나라도 파병을 했었고 우리나라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마찬가지로 전쟁을 많이 치른 지역이 바로 중부지방입니다. 그래서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데서는 우리 한류 열풍이 그렇게 뜨거운데 이 중부지방만큼은 대한민국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전쟁 당시에 희생당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과거에 상처가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노이에 있는 대사관에서 고민을 한 겁니다. 이 지역이 베트남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인데 과거의 상처, 과거사 문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지역에다가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과거의 상처를 조금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 코이카 자금 200만 불을 들여서 초등학교 40개를 지어주기로 한 겁니다. 사실 200만 불 가지고 학교 하나 지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200만 불 가지고 조그만 학교 40군데를 뿔뿔이 흩어진 데 짓는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아무 데나 지어졌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만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가장 못 사는 지역인데 이 학교가 들어가는 데는 그야말로 외지고 척박하고 가난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한 군데는 가가지고 운동장에서 실축을 하고 있는데 웬 나이 드신 분이 와가지고 옷도리를 봤더니 옛날에 니들이 쏜 총자국이야 이렇게 보여준 사람도 있었고 또 한 군데는 가다가 우리가 타고 다니던 SUV가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주민들이 나와서 밀어서 이렇게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우리를 같이 수행해서 다니던 베트남 관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 지역에서만큼은 대한민국 사람 티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상처가 많은 지역이. 학교를 지어주러 가는데 주민들이 다가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들의 방문이 잦아지고 학교 건물이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아픈 옛날의 상처를 내려놓고 우리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맥주잔 들고 서로 러브샷도 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는 형제야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0년도에 초등학교 20개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1년 만에 20개 학교를 다 지었어요. 그래서 2001년도 9월 10일 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9.11 테러 나기 전날입니다. 그날 호이안이라는 데 내려가가지고 준공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 끝에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 학생이 올라와서 답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날개를 달아준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나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실 이 학교 짓는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말 한마디로 모든 시름이 다 없어지더라는 거죠. 코끝 시증해가지고 사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게 진정성이 담긴 원조의 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코이카에 있으면서 수많은 이 사업들 중에서 제 가슴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 학교 건물 그 당시에 지어준 학교인데요. 조그만 학교입니다. 교실 6개, 교무실, 양호실, 그리고 자료실 있고 음수대 있고 화장실 있고 이런 정도예요. 근데 이 건물이 그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건물, 가장 깨끗한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대부분의 이제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라크에서 경험했던 그런 얘기들을 할 생각인데요. 사실 요새 평화, 분쟁, 취약국 문제가 이 국제개발협력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죠. 아까 얘기된 대로 내가 이라크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현장 사업을 했는데 이라크 현지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전후의 맥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굉장히 짧은 얘기만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전쟁이 끝나고 10일 만에 이라크에 들어가는데 이라크에 들어가기까지의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이라크 전쟁은 언제 벌어졌냐면은 2003년도 3월 20일 날 시작됐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폴란드, 일본 이런 나라들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거죠. 이라크 프리덤이라는 전쟁입니다. 3월 20일 날 시작됐는데 크게 전쟁한 것도 없어요. 그냥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3월 28일 날 우리나라가 이라크 재건을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1,000만 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4월 9일 날에는 바그다드가 함락이 돼요. 그러니까 밀고 올라온 겁니다. 3월 20일 날 전쟁이 시작되는데 4월 9일 날은 바그다드가 함락됐으니까 밀고 올라온 거죠. 그 다음에 5월 1일 날은 부시 대통령이 전투기를 몰고 에이브람 링컨이라는 항공모함에 착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요한 전쟁은 끝났다. 소위 종전선언을 한 거죠. 그 뒤에 5월 11일 날 우리나라에서 외교관 한 명하고 코이카 직원 한 명을 이라크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육헌이라는 정도죠. 그 다음에 7월 15일 날에는 우리 정부가 이라크 재건을 위해서 5천만 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23일 날에는 이라크 재건 지원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2억 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하는 거죠. 4년 반 동안 2억 6천만 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라크에 가서 그 이라크 지원 예산이 공표되는 걸 들으면서 정말 엄청난 감동? 뭐 이런 걸 느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이라크를 나가게 됐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9일 날 바그다드가 함락이 됐어요. 이게 바그다드입니다. 바그다드. 이게 이 그린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후세인 궁이 있죠. 이렇게 후세인 궁이 있어.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화문, 청와대앞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연합군들은 쿠웨이트에다가 인도적 재건 지원처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라크에 들어가면 이라크 통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9일날 바그다드가 함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관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 바그다드 후세인 공에다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적 재건 지원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바그다드에 있는 후세인 공에다가 다시 이전을 했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임시행정부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연합군 임시행정처로 가가지고 2달 동안 있었어요. 2달 지나니까 코이카에서 지시가 왔는데 빨리 코이카 사무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2억 6천만 불을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념을 하도록 코이카 사무소를 만들도록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8월 달부터는 코이카 사무소를 개설하고 이제 코이카 사무소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 8월 1일부터 코이카 사무소를 개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 사업에 대한 이제 청사진을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정부를 새로 구성해야 되는데 행정 역량이 엄청 취약한 거예요. 또 행정부 건물은 크게 전쟁한 건 없지만 전부 다 연합군들이 미사일 공격을 해가지고 전부 다 파괴를 했어요. 서기부를 빼놓고는 전부 건물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돼요.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면 어떤 사업들이 좋을까요? 먼저 NGO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도 좋겠죠. NGO들은 현장 주민들하고 밀착돼서 활동하는 소위 풀뿌리 원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 주민들의 정말 땀냄새, 한숨 소리를 들어가면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 위로해 줄 수 있겠죠. 그런 사업들. 또 이 사람들 일상생활에 경제가 엉망이 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정말 부족한 상태.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빨리 공급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내 삶이 이제는 조금씩 바뀌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을 대거 그것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첫째, 두 번째 이런 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빨리 하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리 행동하라. 성공할 때까지 충분히 있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조금 정착이 되면은 우리 국민 세금 가지고 2억 6천만 불을 지원하는데 물자로 다 소진할 수는 없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옛날에 2억 6천만 불 지원했는데 어디가 있어? 하면 소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자 지원만 하는 것은 곤란하다.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소위 프로젝트형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세 가지를 저는 핵심으로 본 겁니다. 여기 적혀 있는데. 그래서 하나씩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갔더니 제가 5월 8일 날 한국을 출발했다고 그랬죠. 5월 8일 날 한국을 출발해서 요르단으로 갑니다.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요르단에서 이틀 밤을 자고 이틀째 되는 날 차를 임대해서 그 당시 외교관, 그 다음에 요르단에 있던 외교관 해가지고 3명이서 이 바그다드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15시간을 가야 됩니다. 요르단 국경을 넘어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을 건너가지고 바그다드에 도착했어요. 사막을 건너서 15시간 만에 바그다드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화면 보이시나요? 이 바그다드의 모습인데 이 맷 데이먼이 나오는 그린존이라는 영화에서 캡처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찍은 사진을 CD에다가 담아놨는데 그걸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바그다드에 도착했는데 차들이 다녀요. 근데 이건 차라고 할 수가 없어요. 폐차례도 10년 전에 폐차해야 될 차들이 굴러다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의 차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차들이 돌아다닐 뿐만 아니고 이 차들이 몇 킬로씩 줄을 서 있더라는 거죠. 왜 줄 서 있을까요? 차에 기름 넣겠다는 겁니다.
차에 기름 넣기 위해서 13시간, 15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 당시에 이미 이라크 기온이 45도를 넘었, 찌는 듯한 더위에 석유 대국입니다. 바그다드에서는 여자분들 하이힐 신지 말라고 그래요. 구멍 뚫려가지고 기름 샌다고. 그런 정도로 기름이 많은 나라가 바그다드인데 차에 기름 넣겠다고 그 뜨거운 45도 되는 더운 날씨에, 뜨거운 날씨에, 이거 더운 날씨가 아닙니다. 뜨거운 날씨에 10시간, 15시간씩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는 거죠. 이 바그다드라는 데는 과거에 정말 우리 이 문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데죠. 바그다드가 어떤 도시죠? 8세기 때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국제 도시였죠. 이라크라는 데가 이 4대 문명이 발상한 그런 지역이고, 아라비아 숫자, 화학, 연금술, 전부 다 이라크에서 나온 겁니다.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라비안 나이트 여기서 나왔어요. 아라비안 나이트 얼마나 화려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화려함 아무것도 없었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바그다드가 함락된 날 그 자존심 강하다는 바그다드 시민들이 소위 알리바바가 됐습니다. 알리바바가 뭔지 아세요?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 알리바바와 40일의 도적이라는 일화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이라크에서는 도둑들을 알리바바라고 부르더라고요. 전부 다 알리바바가 됐어요. 그래서 파괴된 공공건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다 훔쳐낸 겁니다. 전부 다 훔쳐냈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전쟁 크게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밀고 올라갔고 공공시설만 전부 다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연합군 임시행정처 거기 파견돼서 과연 이라크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 행정부를 돌아다니는데 정말 암울했어요. 건물은 파괴된 상태에서 이제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본격적으로 재건 사업을 해야 될 공무원들은 앉을 의자도 없이 웅성웅성 서가지고 미래 걱정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라크에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암울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한국에 데리고 가서 한국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재건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 기획투자부 공무원들을 뽑아서 빨리 한국을 보여줘야 되겠다. 한국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한테는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앞으로 재건 사업을 할 때 인사이트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문부에다 바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더니 당장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죠. 이라크라는 나라 어떤 나라죠? 석유나는 나라죠. 우리나라 석유 나옵니까? 우리나라한테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또 이제 재건 사업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기획투자부 공무원을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당장 데리고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일하기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나를 보내면서 코이카에서 그래서 살아서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 장비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리듐이라는 위성 핸드폰입니다. 혹시 이름 들어봤어요? 이 저궤도에다가 위성을 한 60개 띄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 통화가 안 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허리춤에다 차고 폼 잡게 가지고 들어갔죠. 근데 가서 써보니까 통화가 되는 데가 없어요. 통화가 안 되는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가서 써보니까 통화가 되는 데가 없어요. 이 위성 핸드폰은 뭐 가리고 있으면 안 돼. 통화하려면 어디로 가지고 나가야 되죠? 밖으로 나가야 돼. 운동장으로 가야 돼. 옥상으로 가야 돼. 아까 몇 도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 최고 기온을 이라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감 온도는 이미 50도, 60도예요. 땀 날까요, 안 날까요? 땀 한 방울도 안 납니다. 나오는 대로 다 증발해버려요. 용광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한 겁니다. 통신사로 완전히 다 두절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비자서를 읽었던 내가 전부 다 써가지고 한국으로 팩스로 보내는, 그것도 위성 팩스예요. 한 장 보내면 끊어지고 두 장 보내주면 끊어지고.
23명 보내기 위해서 23명의 비자 서류를 쓰는데 밤새습니다. 밤새서. 그러면서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데리고 나갈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해외 데리고 나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권이 있어야 되죠. 비자 받아야 되죠. 비자는 인천공항에 오면 준다고 그래요. 여권이 없는데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옛날에 아주 일부가 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권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가 된 겁니다. 여권을 새로 만들려면 6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군 퇴역대령이 나를 찾아왔어요. 미스터리 진짜 중요한 일이다. 이라크 공무원들 한국에 들어가는 일, 이 일은 이라크 공무원들한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마침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라크랑 뭐 형제 같은 그런 나라죠. 바그다드에다가 임시 병원을 설치해 놓고 기자재하고 약품을 나르기 위해서 군 수송기를 띄우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UAE 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이라는 것은 국방부 출신 외교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장군이. 그 사람한테 가서 협조를 얻어서 UAE 군 수송기에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서 두바이에 와가지고 두바이에서 우리 한국 국적기를 태워서 한국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하고 우리 외교관 한 분하고 저랑 3명이서 UAE 대사관을 3일 동안 찾아갔죠. 3일째 되는 날 오케이가 떨어졌어요. 협조해 주겠다.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이 사람도 사진 한 장씩 붙이고 이 사람들 한국에 스터디 투어 가니까 협조해 주기 바람 해가지고 사인해서 거기에 종이 한 장을 여권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들고 군 수송기를 타고 두바이로 와서 두바이에서 우리 국제기를 타고 한국으로 온 겁니다. 내가 5월 11일 날 바그다드 도착해가지고 이 여권도 없는 이라크 공무원들, 기획투자부 공무원을 데리고 한국에 도착한 게 6월 23일입니다. 한 달 보름 안 됐는데 여권 없는 이라크 공무원을 데리고 한국에 도착한 거죠. 저는 공항에 도착하면은 우리 세관에 있는 우리 저기 출입국 관리하시는 분들이 짜증낼 줄 알았어요. 근데 감동했습니다. 비행기 딱 내리자마자 문 열렸는데 거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라크 공무원들 전부 다 손잡고 사무실로 데려가가지고 앉혀놓고 비자서를 쓰는 거 다 도와주고 저도 그 당시에 수염 기르고 있었는데 선생님 왜 안 쓰시냐고. 나 이라크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공항을 나오는데 방송 3사가 다 떴어요. 저부터 찍느라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왜 방송 3사가 다 떴느냐? 이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해외로 나온 최초의 공무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송 3사가 다 떴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래 있었던 거 아니고 2주 있었습니다. 2주. 우리나라 장차관들 만나고 또 우리 개발경험에 관한 강의도 듣고 그런가 하면 산업시찰도 하고 그랬었죠. 산업시찰, 포항제철, 뭐 현대중공업 이런 데 이제 시찰을 하고 저도 그때 따라갔었어요. 근데 2주 동안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석유나는 나라죠. 재건사업 참여해야 되죠. 세상에 처음 나온 이라크 공무원들이죠.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2주의 짧은 연수를 끝내고 다시 두바이를 거쳐서 바그다드를 가야 되는데 이 23명의 공무원 중에 아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국장이었는데 나중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서 차관으로 영전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저를 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알리. 동방세계에, 오리엔탈 세계에 한국이 있어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큰 나라인가요? 조그만 나라죠. 온전한 나라예요? 둘로 갈라져 있죠. 자원 많아요? 자원도 없죠. 전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쟁했죠. 이런 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리엔탈 세계에 우리보다 잘 사는 그 당시만 우리나라고 일본이 훨씬 잘 살았으니까 일본이 있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한국이 있어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옆구리 찔러서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2주 있었는데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과거에 중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라크였었어요.
과거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회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두바이로 가가지고 두바이에서 이제 바그다드로 들어가는데 두바이 호텔에 도착했는데 23명 중에 21명이 우르르 나가요. 뭐하러 나갔을까요? 쇼핑하러 나간 겁니다. 마지막 찬스. 근데 2명이 안 나가요. 2명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 다 쇼핑하러 가는데 왜 당신들 안 나가냐고 그랬더니 그 두 양반이 뭐라고 그러느냐. 한국에는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예술이 있는데 두바이에는 커머셜 상업밖에 없다. 내가 나가서 배울 게 없다. 안 나가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메시지 줄 수가 없어요. 두바이란 두바이란 도시 엄청난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는 사람들한테 아무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을 보고 이 사람들은 엄청난 감동을 느낀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라크에 내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이라크 공무원들을 서기부 공무원 포함해가지고 20명씩 묶어가지고 300명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이라크에서 한국에 온 연수생들이 20년 동안 5,000명이 돼요. 이 숫자는 한국하고 이라크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숫자인 거죠. 한국을 이해하는, 친한파라는 그런 거창한 용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한국을 와서 한국을 직접 본 사람들이죠.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라크에 공무원으로서 5,000명 있다는 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런 연수생 초청 프로그램을 이라크에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가 200개가 넘는 그런 과정에다 전 세계에서 100개가 넘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1년이면 한 6,000명 가까운 공무원들 초청해서 연수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가성비 높은 사업 중에 하나 바로 연수생 초청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 현장의 사례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이런 사업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진행이 되느냐 이런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ODA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서 ODA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나면은 이런 저처럼 잡담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강의들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ODA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균형 잡힌 그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퀵 임팩트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빨리 성과가 나는 사업들이 퀵 임팩트 사업이라고 해요. 주민들한테 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빨리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한국 정부에서 이 코이카 자금 150만 불을 투입해가지고 NGO 단체 11개를 보내게 됩니다. 정말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되고 2달밖에 안 됐는데 NGO 단체 11개를 보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예요. 내가 한국에 왔을 때 이 사람들 보낸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사람들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신이 두절된 상태인데. 집차를 몰고 바그다드 시내를 다 뒤진 겁니다. 호텔마다 찾아가지고 한국 사람 보면 금방 알아요. 특히 중동 지방에서 한국 사람 있으면 금방 알겠죠. 한 군데를 찾으니까 다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11군데를 다 찾았어요. 그래서 11군데 중에 2군데만 하나는 모술, 하나는 저쪽 바스라에 있었고 9군데가 바그다드에서 그리고 바그다드 인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절반 이상 되는 NGO 단체들은 대부분 의료 지원 사업, 의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1,000명, 2,000명씩 이렇게 진료를 합니다. 그 뜨거운 날씨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3개 단체가 사드르시티라는 데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바그다드 시내의 사드르시티는 어떤 데냐면은 슬럼가입니다. 가장 못 사는 사람들, 외지인들이 와서 사는데 주로 시아파 사람들이 살면서 범죄의 온상입니다. 거길 들어가자 그러면 이라크 현지 직원들도 얼굴이 하얘져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리 기사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NGO 단체 3군데가 거기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초등학교 화장실, 교실 개보수하는 그런 활동도 하는 데도 있었고, 주민들한테 식빵, 우유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NGO 단체들도 있어요. 제가 3번 갔습니다. 기정식 이런 게 있어요. 갈 때마다 총소리 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험하다는 현지 사들시티 주민들이 우리 NGO 단체들한테는 단 한 번도 유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은 갔는데 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미니버스가 있는데 미니버스가 보이지 않을 정도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들의 친구다. 여러분들의 우정 영원히 잊지 않을게. 여러분들의 우정 반드시 갚아줄게.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차가 안 보일 정도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정말 후세인 정권 치하에서 정말 이 폭정에 시달리고 특히 시한파 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차별받고 소외받던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NGO 단체들의 정말 활동에 엄청난 큰 위로와 위안을 받은 겁니다. 주민들이 정말 눈물겹게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바로 NGO 단체들의 힘입니다. NGO 단체들이.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6천만 불을 지원하는데 이걸 물자로만 다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치안이 나쁜데 물자로 6천만 불을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아껴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라크 사람들 활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 가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 건축이나 이런 하드웨어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3년도) 이미 6천만 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라크 현장에 가가지고 이라크 지원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고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놨는데 느닷없이 본부에서 이라크 재건 지원 본부를 만들어 놓고 6천만 불을 전부 다 물자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처음에는 또 출장단이 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처음으로 본부에서 출장단이 왔는데 그 당시에 이라크 재건 본부장이 대사 출신인데 그분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 전문가랑 같이 해서 이라크에 출장을 왔어요. 첫 출장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치안이 워낙 안 좋으니까 6천만 불을 전부 다 물자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미 다 지원 전략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해놨는데 그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현장의 보이스를 무시하고 이 모든 것을 현장에다가 물자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제가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정말. 근데 제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상사한테 이렇게 치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본부장이 호텔로 가는데 이 팀장을 못 가게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팀장을 나무라고 해서 사무실에 잡아놓고 이제 협박을 한 거죠. 술을 먹으면서 말이 안 된다. 우리 국민 세금 가지고 6천만 불을 지원을 하는데 거기가 1년 예산이다. 그걸 물자로만 다 지원하고 나중에 다 소실되고 나면 어떻게 소명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어렵더라도 프로젝트형 사업을 해야 된다. 근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병 던지고 난리를 쳤어요. 왜 그랬겠어요? 높은 사람 직접 치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한테 들어가라는 얘기죠. 결국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뒷날 와가지고 야, 네 말대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건의했던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었냐면은 이라크가 정말 20, 30년 동안 전쟁하고 경제 제재 받으면서 경제라는 게 돌아가질 않았죠. 이제 재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동안 산업 인력 양성을 했을까요? 근데 재건하려면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합니까? 산업 인력이 제일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빨리 직업훈련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이라크 직업훈련 그걸 가장 먼저 건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라크가 이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병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정말 최첨단 장비들이 있었는데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완전 녹이 슬어가지고 쓸 수 없는 장비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병원을 짓는 거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계속 폭탄 테러가 터져가지고 아이들 안고 엄마들이 정말 울면서 병원에 쫓아 피 흘리는 아이들 안고 병원에 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울고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지금 있는 병원 중에 괜찮은 병원을 개보수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이제 건의를 했었고 또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둘러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기로 했던 게 뭐냐면 이 바그다드 대학이나 공립대학들이 굉장히 우수한 대학들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후세인 정권 제재를 받으면서 외부 세계하고 완전히 단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수한 지성인들이 외부 세계하고 빨리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위성 시스템을 단 인터넷 시스템을 깔아주기 시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8개 공립대학 전체에다가 위성 인터넷 시스템을 깔아주기로 한 거죠. 이런 사업들을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과감하게 이 프로젝트형 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약속을 했어요. 일본은 우리가 2억 6천만 불 약속을 할 때 50억 불 지원을 약속을 했어요. 우리보다 20배 약속을 한 겁니다. 이런 나라들, 미국 같은 나라들 프로젝트형 사업은 사실 엄두도 못 내던 그런 시기입니다. 왜 치안이 안 좋으니까 엄두를 못 냈었던 거죠. 특히 이 나라 사람들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디다 돈을 많이 쓰느냐. 전문가 자기들 경비하고 경호비용으로 엄청난 돈을 많이 씁니다. 경호비용으로 거의 40%를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프로젝트형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사고 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감하게 프로젝트형 사업을 착수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와서 일해야 될까요? 이런 시기엔 들어오면 안 된다, 절대로.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현명하게 대처를 한 겁니다. 이 코이카 사업은 코이카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코이카 사람들 2조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수천 개 사업을 하는데 코이카 직원들 450명이 할 수가 없죠. 모든 사업은 본 사업은 전부 다 전문가, 전문 기업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업을 여는 병원 사업들도 우리 한국에서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선정을 하겠죠. 근데 이 기업들이 이라크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르단에 와가지고 요르단에서 다시 이라크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요르단에서 이라크 기업을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라크 사람들이 이라크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이 사람들을 요르단에서 매니지먼트를 하든지 아니면 화상으로 한국에서 매니지먼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력은 들어가지 않고 이라크 현지 기업, 현지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이 병원도 짓고 직업훈련도 지은 겁니다. 제대로 지어졌을까요? 제대로 지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라크 직업훈련입니다. 그 어려운 치안이 극도로 나쁜 현지 상황 하에서 코이카 본부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서 이런 시설들을 훌륭하게 지었고 지금도 바그다드 시내에서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훌륭하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이라크 현지에 도착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2년 동안 활동하다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근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라크 현지 공무원들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높게 평가를 하겠죠. 지원을 했으니까. 의례적으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오고 나서 3년 뒤에 이 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이라크 공무원들이 뭐라고 했느냐. 가장 절실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신속하게 해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뭐 지원했으니까 공무원들이 뭐 의례적으로 한 얘기겠지. 이렇게 얘기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걸 확신하느냐? 후세인궁 옆에 가면 기획투자부 건물이 있어요. 이 랜드마크 건물입니다. 랜드마크 같습니다. 이라크 가면은 건물들이 전부 다 먼지 색깔이에요. 콘크리트로 대충 지은 건물이에요. 근데 이라크 기획투자부 건물은 이태리에서 아주 유명한 설계사가 설계한 건물이에요. 최고급 벽돌로 만든 아주 예술적인 그런 건물입니다. 유일한 건물이에요. 바그다드 시내에서. 완전 랜드마크 건물입니다. 근데 이게 미사일 공격 받아가지고 파손이 됐어요. 이거를 다시 개보수를 해야 돼요.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근데 하루는 이라크 기획투자부 차관이 나보고 잠깐 보자고 그래요. 찾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 기획투자부 건물 코이카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 좀 개보수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일본이 우리보다 몇 배 한다고 그랬죠? 일본은 우리보다 20배를 원조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기획부 공무원들이
그 유명한 그 아름다운 건물을 미국한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본한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본의 20% 20분의 1 원조를 하고 있는 한국한테 코이카한테 재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건 우리 ODA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 ODA에 대해서 정말 신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자기들의 규정, 자기들을 존중하면서 자기들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줬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평가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ODA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었냐면 이라크 관련해서 우리가 약속한 금액의 거의 대부분 이라크 현장에다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들은 40% 가까운 금액이 경호비용으로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한 약속들을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지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이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분쟁 지역인데 아까 NGO 단체들이 사들시티라는 데 들어가서 활동했다고 그랬죠. 여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무모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때만 이라크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고. 그거는 이 무모하게는 미군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안이하게 판단했었던 거죠. 이라크 가면은 전쟁 끝나면은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이라크 시민들이 대거 환영할 것이다. 치안을 안정시키고 손을 떼고 나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렁에 빠졌었죠. 판단을 잘못한 거죠. 저도 처음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좀 살아서 돌아온 게 이상할 정도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근데 사들시티 같은 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무리 남을 돕는 거지만 생명을 담보로 돕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이런 데는 매뉴얼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될 때, 빠져야 될 때,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데 대한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때를 들어갔다. 이런 건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데는 예산 집행하는데 조금 특별한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6천만 불 1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예산은 단연도 예산입니다. 그 해에 쓰질 않으면은 그 다음 해 연도 예산 받을 때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리해서라도 써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분쟁 지역에서까지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 기금으로 조성을 하든지 2월을 하더라도 그거는 국회나 이런 데서 용인을 좀 해주든지 이런 특별한 그런 지침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진했다. 이런 게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여담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런 데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안전이. 제가 8월 1일 날 코이카 사무소를 개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보름쯤 지났어요. 근데 저는 폭탄이 제 사무실 바로 옆에서 터진 줄 알았어요. 이제 드디어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사무소 바로 옆은 아니고 한 900m 떨어진 UN 이라크 대표부 사무소가 폭삭 주저앉았어요. 호텔을 하나 임차해가지고 거기서 이라크 UN 대표부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었는데 이 폭탄을 얼마나 심하게 터뜨렸는지 호텔 전체가 폭삭 주저앉았어요. 제가 이라크 현지 기사한테 차 대라고 그랬어요. 이건 역사의 현장인데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 뉴스를 들어보니까 콘크리트 건물이 완전 주저앉았는데 맨 밑에 대표부 대표인 디멜로라는 분이 맨 밑에 깔렸어요. 이거 내가 가서 봐도 구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저 사람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날 23명이 죽었어요. 이라크 사람 돕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인데 23명이 죽었어요. 8월 19일인데 이날을 유엔에서는 무슨 날로 지정을 했냐면은 인도주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사실 큰 대의를 위해서 폭력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들을 도우러 간 사람들,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들어간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제가 있을 때 제가 아는 외국인들만 한 10명 정도가 희생을 당했는데 그 전부 다 그 사람이 도우러 간 사람들이거든요. 10명 정도 희생이 됐어요. 그 현재 가가지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일본 외교관들인데 다들 외국 서양 사람들인데 동양 사람들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외교관 한 분하고 저랑 같이 이 두 사람하고 굉장히 자주 만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밖에서 식사하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도 티크리트라는 데를 출장으로 가다가 기관총 세례를 받아가지고 벌집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실 자기들 도우러 간 사람들이거든요. 뭐 이런 일은 정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라크에 있으면서 저녁에 한 것 중에 가장 많이 한 게 뭘까요? DVD 보는 게 일이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저녁에는. 일체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세요? 저녁에 밖에서 산책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라크가 너무 어려워지면 요르단으로 가끔 피난 가거든요. 거기는 저녁에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거기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걸 느꼈어요. 이라크에서 저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DVD 보는 거예요, DVD. 저는 거기서 폭탄 테러에 사망하는 게 아니고 DVD보다 사망하는 줄 알았어요. DVD 한 장에 몇 시간이 들어있나요? 3시간 들어있죠. 그때 이 한국에 나온 드라마뿐만이 아니고 미국 드라마까지 다 봤어요. 그 당시에 아까 겨울연가, 뭐 옥탑방 고양이, 모래시계 뭐 안 본 드라마가 없이 다 봤어요. 근데 한 장 넣으면 3시간 봐야 돼요. 근데 옆에 DVD가 쌓여 있어. 새벽까지 봐요. 새벽까지 봐.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1시 넣으면은 새로운 DVD 넣지만 안 돼. 일몰제를 선언하는데 저는 1시 되면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 새벽에 내려오면 그때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난 DVD보다 사망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대사관도 같이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 대사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외교관들 하면은 굉장히 호화로운 관제에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만한 방에 한쪽에 책상 놓고 일하고 한쪽에 침대 놓고 이 사무실이 숙소 겸 사무실이었어요. 일어나면 출근, 침대에 누우면 퇴근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이 정도 큰 데는 대사님 방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 한 절반 되는 방에서 이렇게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일을 했었던 거죠. 밥은 맨날 양고기에다가 양파 이렇게 해서 먹는데 양고기 되게 맛있어요. 근데 1년 내내 먹어볼래요? 그거? 그래서 외교관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삼겹살에 소주 한번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교관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한 번은 여기 권총 보이나요? 권총 보여요? 침대 머리맡에 권총 놔두고 저런 거 보이죠? 한 번은 여기 가운데에 있는 분이 그 당시에 내가 모시고 있던 대사님인데 이 대사님한테 코이카 일은 전부 다 정부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은 대사 결재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 나갈 때는 총을 이렇게 차고 나가는데 총 차고 결재 맞는데 이 허리춤에다 넣고 간 총이 바짓단으로 해가지고 밑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밑바닥이 대리석 바닥인데 총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이게 대리석 바닥 무당탕탕탕탕 떨어져가지고 튕기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좀 식은땀 나더라고요. 결제 받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무당탕. 이게 완전핀 풀려 있었으면 잘못하면 오발 사고도 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그래서 이런 현장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혹시 코이카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있어요? 제가 저기 사실 2013년도에 전북대에 와서 3년 동안 초빙 교수를 했으면서 국제개발협력과 ODA라는
과목을 개설을 했는데 그때 나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그리고 이제 우리 동아리도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지금 코이카에 4명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준비하면 코이카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준비해서 코이카에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인 것도 중요한데 현장 사례 그리고 사업의 프로세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정확한 가치관, 철학이 형성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권장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5대 인턴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코이카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우리나라 5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집행되는지를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생기고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면접을 할 때도 떳떳하게 강하게 여러분들 의견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진로로 생각할 때 코이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데다 꼭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